보겠습니다. 자, 일단 357조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이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 이런 것들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설령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안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을로부터 물건을 납품을 받아서, 그죠? 예를 들어 술을 받아서 술을 받아서 술을 판매를 한다는 거죠. 술을 팔죠, 그죠? 판매. 예를 들어서 뭐 와인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와인을 이걸 받아가지고 갖다 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일단 을로부터 물건들을 공급받았을 때는 갑의 채무가 늘어나잖아요. 빚이 늘어나죠? 그렇다는 건 을의 채권이 준다는 거예요? 는다는 거예요? 채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건을 공급해줬으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맞지요? 그리고 갑이 팔았거든요. 팔면 이제 판매 수익이 나오죠? 수익이 생기면 결제하는 거죠. 변제. 그럼 채권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이렇게 채권이 확정돼 있어요? 불확정이에요? 불확정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장사 하루 하고 바로 접을 거 아니죠? 또 물건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받으면 또 늘어나, 채권. 장사 잘 되죠? 갚았죠?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은 지금 일시적인 계약을 해요? 계속적 계약을 해요? 계속적 계약을 하거든요. 계속적 계약을.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늘었다가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반복을. 그럼 결국 당사자가 약정했던 결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거래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 1년 뒤의 결산기가 있겠죠. 그 결산기가 도래가 딱 되면 요 시점에서 그때 당시의 채권으로 채권 확정시켜요. 채권을 확정시킨다. 결산기가 도래가 되면. 근데 결산기 도래 전 같은 경우는 채권이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특정 시점에 채권이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공급받았던 와인을 다 팔았어요. 전부 다 완판해 버렸죠. 그럼 전부 다 결제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을의 채권이 얼마가 돼요? 빵이 돼, 빵이. 그럼 채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을이 갖고 있는 근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도 유지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보통의 저당을 생각하면 없어져야 돼요. 그런 성질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부종성이라 그랬습니다. 부종성이요.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 물권도 어떻게 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종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근저당에서는 결산기 도래 전까지는 한두 번 거래하고 끝낼 거 아니죠. 또 거래할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채권은 또 올라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부종성을 완화시켜요. 완화. 일시적으로 채권이 제로가 됐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2양 내려갑니다. 이때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액은 여유롭게 기재하는 거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부종성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완화됩니다. 근저당에서는 부종성 완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일시적으로 제로가 돼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성립되려면은 기역 설정 계약도 하고 등기도 해야 되죠. 니은 내려갑니다. 근저당이라는 취지. 그리고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최고액. 디귿 이자는 따로 등기해야 최고액에 포함돼 있어요. 최고액에 포함돼 있으니까 따로 등기 안 합니다. 이자는요. 그러니까 이자를 등기합니다. 최고액을 등기합니다. 최고액을 등기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럼 최고액을 왜 등기해 놔야 되냐? 그 한도에서 우선 변제 받습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는 일단 갑한테 1억을 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 채권이 1억인 건 맞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 갑이 원금을 못 갚고 이자 못 내고 이런 상황도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고액을 딱 1억으로 하면 안 되죠. 여유롭게 기재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뭐 1억 5천 이런 식으로 들어서. 네? 그건 너무 심하니까 자 1억 3천 이런 식으로. 그럼 최고액을 기재를 딱 해놨다가 요 액수를 딱 기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죠. 그럼 저 한도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갑이 계속 돈 안 갚으면 받을 돈이 늘어날 수 있죠. 여기에 이자가 붙죠. 이자가. 그래도 계속 돈 안 주죠. 그럼 이자가 또 붙죠. 계속 돈 불어나죠. 불어나서 얼마까지 불어났어요? 2억까지 불어났어요. 채권이 2배가 돼버렸어요. 2억이 돼버린 거죠. 2억.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갑이 계속 돈 안 갚고 방치하니까 채권이 마구마구 불어나서 이게 2억이 돼버린 거예요. 2억. 근데 최고액은 1억 3천이죠. 그럼 을이 갑한테 지금 받을 돈이 얼마예요? 2억이잖아. 받을 돈이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된다면 이 부동산이 결국 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후순위에 다른 저당권자도 계시거든요. 그럼 을이 갑한테 지금 받을 돈은 2억이지만 최고액은 1억 3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 예를 들어 이 낙찰 대금이 2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2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 변제는 뭐의 한도에서? 요 1억 3천 한도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최고액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의 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말고 갑이 돈 갚을 때 근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해야 할 때 1억 3천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변제 얼마 하셔야 돼요? 2억 다 하셔야 돼요. 2억 전액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가 있는 거 하고 요 채권 최고액 그 액수하고는 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채권 최고액은 왜 기재해 놓은 거죠? 이 한도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딱 기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죠. 병이 갑한테 돈 빌려줄 때 갑 등기부 열람회 받겠죠. 그러니까 1번 근저당권자가 있잖아. 여기에 1번 근저당권자의 최고액이 1억 3천이라고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행여나 얘가 가진 부동산이 경매가 되더라도 1번 근저당권자는 최고 1억 3천을 가져갈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을지 계산이 되겠죠. 이해하세요? 그런 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끔 최고액을 딱 기재해 놓으시라는 거죠. 그런 기능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범위요. 원본 들어가고요. 원본. 원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하고 위약금, 지연배상금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 싹 엮어서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의 저당권에서는 지연배상금 1년분에 한정돼요. 기억나십니까? 네. 무슨 저당에서는요? 그냥 저당에서. 그냥 저당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때 지연배상금 1년치만 받을 수 있죠. 자, 그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127페이지요. 여러분들이 책을 127페이지로 와보시면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360조. 여기 보게 되면은 둘째 줄에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 경고하고 몇 년치에 한해서? 1년치에 한해서 저당권 행사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거. 요 제한 규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근저당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근저당권자는 얼마를 우선 변제 받을지를 딱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1년치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 금액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정되지 않습니다. 1년분에. 자, 그리고 니은 단락도 확인하세요. 실행비용 있죠. 경매 실행비용. 요거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실행비용은 따로 받습니다. 따로. 내가 지금 받을 돈이 2억이잖아요. 받을 돈 2억이죠? 근데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할 때 돈 들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실행 비용이라 그래요. 열받아 죽겠어요. 그죠? 실행 비용 들어가. 경매 실행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몰라요. 많이 들어가요. 한 200 들어가. 200. 그죠? 이 법무사 도둑놈들. 자, 법무사 비용까지 해서 한 200 들어간다. 200 이렇게 실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내가 안 그래도 받을 돈이 2억인데 지금 미치겠는데 경매 실행 비용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경매가 되면 낙찰이 되겠죠? 낙찰이 되면 낙찰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잖아요. 받을 때 요 실행 비용 있죠? 요거는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제일 먼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200만 원 실행 비용 있죠? 이거를 최고액 속에 포함시킬까요? 포함시키지 말까요? 포함시키면 안 되죠. 포함시키면 안 되죠. 안 그래도 받을 돈 2억 이것도 지금 포함을 다 못 시켜서 죽겠는데 지금. 실행 비용까지 최고액에 포함을 시켜버리면은 을이 받을 수 있는 돈 더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실행 비용은 따로 받습니다. 따로. 최고액에 포함시켜? 포함 안 시켜? 포함 안 시켜요. 따로 받습니다. 따로. 다음 페이지요. 피담보 채권 자체가 불확정 상태였다가 결국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확정 사유가 지금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서 채권이 정해져요. 경매 신청한다는 건 이제 매각시켜서 채권 회수해서 가져갈 거란 뜻이니까 이제 거래 종료되고 채권 확정. 자, 두 번째입니다. 기본 계약 하고 있던 거래가 해지가 됐어요. 채권 확정. 디귿. 자연스럽게 결산기가 딱 도래가 됐을 때.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해버렸을 때입니다. 요렇게가 되면은 채권 확정시키고 이제 집행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사유가 일단 4가지입니다. 경매 신청, 기본 계약 해지, 결산기, 도래죠. 그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경매 신청, 기본 계약 해지, 결산기, 도래. 그리고 채무자 파산. 그죠? 경기도 파산. 이 4가지가 확정 사유라는 거죠. 확정 사유. 근데 여기서 경매 신청과 관련된 게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채무자 갑이 있고 1번 근저당권자가 있었습니다. 1번 근저당권자. 자, 1번 근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근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여기서 1번 근저당권자 을이 돈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자기가 직접 경매 신청했어요.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어요? 자기가 경매 신청했어요? 자기가 경매 신청했죠? 그럼 자기가 경매 신청했다는 거는 지금 채권 내가 확정시킬 거란 뜻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 1번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점에서 확정됩니다. 경매 신청 시 채권 확정.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을이 경매 신청을 안 했고 딴 사람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을의 의사는 아니잖아요. 을은 지금 경매 안 했으면 쉽죠? 다른 애가 경매 넣은 거예요. 난 좀 더 기다렸으면 쉽죠? 그럼 이제 시점을 뒤로 미뤄져요. 다른 애가 경매 신청했을 때 을의 채권이 확정되는 거는 경매가 끝나는 데입니다. 그게 바로 경락 대금 완납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확정시키겠다 라는 거죠. 이 2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딴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요 완납 시. 예. 자, 지금 정리돼 있죠. 박스에 1번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면 경매 신청 시 채권이 확정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경매 신청이 있은 후에 다시 경매 신청 취하했죠. 그래도 한 번 확정됐던 효과가 번복되진 않아요. 이미 저당권으로 돼버렸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이때는 경락대금 완납시다.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에 양괄호 5번 보세요.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 얼마를 변제해야 될까? 최고액이 많다는 거예요? 채권액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액이 많잖아요. 그죠? 받을 돈이 더 많아요. 이때 채무자가 변제할 때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채권액, 전액 다 갚아야 돼요. 전액 다 갚습니다. 누가 변제할 때는요?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그라미 1번 단락에 보시면 채무자 쪽에서 변제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채무 전액을 다 변제해야 비로소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물상 보증인하고 제3취득자죠.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물상 보증인은 보증 선 사람이고요. 제3취득자는 이후에 들어온 소유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얘네들은 보호를 해줍니다. 직접 돈 빌렸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를 해줄 때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 최고액만 갚으면 된다. 최고액 1억 3천까지만 변제를 해버리고 근저당을 없앨 수 있어요. 비교를 합니다. 자, 위쪽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쪽에 동그라미 2번. 피담보 채권 확정 후 효력이 나옵니다. 자, 첫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나면 부종성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저당권과 동일하게 채권이 빵이 되면 이제 담보물권 없어지겠죠. 확정 전이야, 확정 후야? 확정 후죠. 채권이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는 부종성이 강화됐어요, 완화됐어요? 완화됐잖아요. 일시적으로 채권이 제로가 된다고 해도 근저당권 안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채권이 확정된 그 후가 되면 확정 후가 됐을 때는 채권이 딱 정해졌으니까 이때는 보통의 저당권과 동일해져요. 보통의 저당과 똑같은. 이제 채권이 확정되고 나면 갑이 그 확정된 채권을 싹 다 변제를 하면 부종성에 따라 채권이 없어지므로 근저당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확정 전이요, 확정 후요? 확정 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후는 부종성이 완화돼요, 완화되지 않아요? 완화되지 않는 거죠. 부종성 그대로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자, 밑에 니은 원본 채권하고 이자 지연배상금 관련된 겁니다. 자, 설명하고 내용 볼게요.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거든요. 자, 1억을 빌려주고 그리고 을이 근저당권자로 등기를 했습니다. 근저당권자로 등기했다. 근저당권자로 등기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으로 기재했어요. 1억 5천. 그럼 현재는 을이 받을 돈이 1억이죠. 받을 돈이 1억인데 갑이 이자를 안 내는 거예요. 이자 안 내시니까 1억에서 여기서 이제 이자 1억 원금에서 이자 붙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1억 1천이 됐어. 1억 1천. 받을 돈이 1억 1천이 됐다는 거예요. 채권액이, 채권. 경매 신청해요? 경매 신청 안 해요? 해요? 을은 안 했어요. 왜냐면 최고액 1억 5천이죠. 지금 경매 신청해요? 좀 더 기다려요? 좀 더 기다려요. 담보물은 충분하니까. 담보는 충분하니까. 기다릴 수도 있겠죠? 기다릴 수 있겠죠. 왜냐면 갑이 지금 담보로 맡기는 집이 5억짜리 집이에요. 담보는 충분하죠? 그러니까 기다려도 돼요. 계속 내지 마라. 계속 기다릴게 그러면. 계속 채권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채권이 1억 2천 됐어요. 경매 신청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3천 되면요? 안 해요? 4천. 4천에 해요 이제? 그래서 한 4천쯤 됐을 때 이 채권액이 1억 한 4천쯤 됐을 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 이 나쁜 놈아. 경매 신청. 그러면 경매를 딱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채권이 뭐가 된다고요? 확정돼요. 얼마에 확정됐어요? 1억 4천으로. 1억 4천으로 채권이 딱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 집이 매각이 되면
매각되면 그 돈 중에서 그 돈에서 을이 얼마를 가져가요? 1억 4천 우선 면제 받겠죠. 맞나요? 여기서 갑이 을을 찾아왔어요. 갑이 찾아와서 선생님 5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5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됐대. 이제 다 경매 다 취하시키고 다 할 수 있대. 그죠?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빌려주면 안 되죠. 갑은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죠. 빌려주면 밑 빠진 놈에 물 붓는 거잖아요. 빌려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을이 빌려줬어요. 빌려준 거예요. 5천만 원을. 담보는 충분하니까 5천원 더 빌려줬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5천만 원 더 빌려준 거 있죠? 자, 여기다 쓸게요. 5천만 원 더 빌려준 요거는 이자예요, 원금이에요? 원금이죠, 원금. 원금 채권이에요. 그럼 현재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은 총 얼마가 되죠? 1억 9천 되는 거죠, 그죠? 1억 9천 되는 거죠. 매각이 5억에 매각됐어요. 5억에 매각됐을 때 을이 우선 면제 받을 때 1억 9천 받을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근저당으로 이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9천입니다.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이고 그 이후에 확정된 후에 새롭게 거래해서 생긴 요 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는 거예요?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담보 안 되는 거죠. 근저당으로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이러면 망하셨네요. 을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새롭게 빌려준 돈 5천은 원래 갖고 있었던 근저당하고 상관이 없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딴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으로 담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정된 1억 4천짜리 채권 있죠? 여기에는 이자가 붙어요.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낙찰될 때까지 시간 걸려요. 한 1년 정도. 그럼 그 1년 동안에 또 뭐가 붙어요? 요거 붙어요. 요거 붙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연 배상금 같은 거. 붙어요, 이런 거. 이런 돈들은 을이 갖고 있는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겠어요? 담보가 안 되겠어요?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원래 을이 갖고 있던 그 채권, 확정된 그 채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래 기존의 근저당으로 담보가 돼야 되겠죠, 이것들은. 맞나요? 그러니까 1억 4천에 경매 신청하셔야 돼요. 1억 5천까지 채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매각될 때까지 그 기간도 또 있거든요. 그거를 계산해서 은행 나쁜 놈들이 경매 신청해요. 다 계산 때리거든요, 얘네들이. 한 매각될 때까지 한 1년, 한 6개월쯤 걸릴 테니까 그때 동안에 내가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그 금액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경매 신청하자. 그러고 경매 넣는 거예요. 누가요? 은행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악독한 놈들이에요. 절대 돈 자기는 뛸 생각이 없는 거죠. 아주 악독한 놈들이에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그래요, 은행 놈들은. 제가 그걸 봤어요. 그 계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계산하는 거 본 다음에 오 하면서 바로 이게 이자 바로 넣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판례박스 보시면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습니다. 둘째 줄 확정 이후에 줄칩니다.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 추가로 돈 또 빌려주셨네요. 저 바보가. 이거는 원래의 근저당으로 담보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새로 돈 빌려준 거는 기존의 근저당으로 이제 더 이상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치만 셋째 줄 확정 전에 발생했던 원본 채권에 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원본 채권은 1억 4천 말하는 거죠. 이 원래 있었던 기존의 원금에 관한 1억 4천에 관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최고의 범위에서 원래 갖고 있던 그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는 거임 안 되는 거임? 되는 거임. 이자나 지연 배상금은. 이해되세요? 구별하세요, 구별. 좋습니다. 이제 공동저당으로 갑니다. 자, 공동저당이라는 건요, 부동산이 여러 개예요. 부동산이 한 개예요, 부동산이 여러 개예요. 부동산 여러 개예요. 왜냐면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거든요.
돈을 빌리는데 예를 들어 한 10억쯤 빌린다고 한다면은 돈을 많이 빌리죠. 그럼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10억이잖아요. 그럼 채권이 한 개인 거죠. 채권이 한 개. 근데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이 한 개 가지고는 A 부동산 한 개 가지고는 이 10억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한 개만 가져와요. 여러 개 가져와야. 여러 개 B도 갖고 오고. 선생님 우리 집도 담보하시고요. 집도 하시고 우리 상가도 담보하시고. 예? 저기 땅도 토지도 저 합시다. 토지도. 갖고 있던 부동산 여러 개를 다 가져와서 다 담보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보 제공을 싹 다 하니까 얼마를 빌릴 수 있었어요? 10억을 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을은 저당권자로 등기해야 되죠? 그러면 집에다가 해야 돼요? 상가에다가 해야 돼요? 토지에다가 해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그럼 등기 3번 해야 돼요? 저당권자가 등기 3번 해야 됩니까? 3번 해야 돼요. 등기 3번 하셔야 됩니다. 왜 3번 해야 돼요? 다 각각 다른 물건이라서. 각각 다른 물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당권자로 등기하고 등기 안 하고. 등기하고 여기도 등기해요? 예, 하시고요. 여기도요?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지금 3개예요. 이런 걸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저당이라고?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공동저당이라고. 이때까지 보았던 저당은 저당권이 한 개였거든요. 근데 공동저당은 담보 물건이 여러 개다 보니 저당권도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 신청할 때 갑이 돈을 못 갚죠? 경매 신청할 때 한꺼번에 경매 신청해야 돼요? 따로따로 경매 신청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저당권이 여러 개잖아요. 저당권 여러 개죠? 그러면 저당권 3개 중에 어떤 거 행사할까요? 어떤 거 경매 신청할까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나는 집만 일단 경매 신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집하고 저 땅하고 경매 신청해야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나는 다 경매 다 신청할 거예요. 나쁜 놈. 한꺼번에 다 경매 넣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개념. 하나의 채권. 채권은 한 개입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여러 개예요. 그게 공동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의 공동저당에서는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 한 개씩 다 존재한다는 거죠. 자, 성립입니다. 당연히 공동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셔야 되고 등기 다 해야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3번이야. 따라서 공동저당은 실행이 될 때 동시배당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기억처럼 무슨 배당? 또 동시배당이 될 수도 있고 페이지 넘기세요. 니은처럼 20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경매 신청돼가지고 한 번에 배당 다 받기.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그런 배당을 무슨 배당이라고? 동시배당이라고 하고요. 한 개씩 따로따로 다른 시점에서 배당받는 걸 20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서 동시배당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고 20배당으로 출제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동시배당으로 출제되면 이거는 왕수학이에요. 왕수학. 네? 초딩들이 하는 초등학생 초딩들이 하는 왕수학 문제입니다. 동시배당으로 출제되면. 그죠? 사칙 연산을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수준. 20배당으로 나오죠. 여기는 조금 응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근데 뭐 그거나 그냥. 예?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일단 제가 나눠놨는데 일단 어떻게 나뉘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3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담보물이 모두 다 채무자 거일 때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14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담보물의 일부가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져요. 출제하는 사람이 올해는 좀 쉽게 내야지.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으로 출제합니다. 전부 다 채무자 걸로. 그냥 좀 어렵게 내고 싶죠? 물상 보증인 낑겨놔요. 그러니까 공동저당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이 물상 보증인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채무자만 있을 때를 볼게요. 채무자만 있을 때. 일단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보죠. 첫 번째 사례부터. 자, 139페이지 밑에 쪽에 사례가 일단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채무자가 을,
공동저당권자 갑, 후순위 저당권자 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A, B, C 부동산. 자, 을이 누구라고요? 채무자. 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몇 개죠? 세 개. 그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세 개. 여기에 대해서 돈 빌려준 사람이 있죠, 지금? 누가 돈 빌려줬어요? 갑이 지금. 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얼마 빌려줬어요? 3억. 근데 갑은 부동산 3개니까 이 3개 부동산에 등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거예요. A 부동산에 1번 1순위 저당권자 갑 이렇게 등기했고요. 그리고 B 부동산도 1번 저당권자 누구로? 갑으로. C 부동산은요? 갑으로. 등기부에 다 기재돼 있죠, 이렇게. 지금 상황 파악되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A 부동산에는 2번 다른 또 후순위 저당권자 있을 수도 있죠? 걔가 병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2번 정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지금 그림 이해되세요? 올해부터 그림 바꿨어요. 그죠? 작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 그림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이 바뀌었네. 그죠? 이야기 더 쉽게 바뀌었어요. 부동산 3개입니다, 지금. 그럼 갑이 여기서 A, B, C 부동산을 다 경매 신청했을 때, 다 경매되고 매각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갑은 어쨌든 총 돈을 얼마를 가져가야 돼요, 갑은요? 3억 가져가야 되죠? 근데 지금 A, B, C 부동산이 다 경매됐고, 자, 경매 대가 얼마에 경락됐냐 보시면은 3억. A가 얼마에 경락됐고요? 3억. 이게 3억으로 매각됐고, B는 얼마로? 2억으로. C는 얼마로? 1억으로 이렇게 매각됐다는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3억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겠죠. 맞나요? 여기서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얼마를요? 3억을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병이 받을 돈이 없어져요. 그럼 갑이 여기서 2억 다 가져가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얘가 또 받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배당 받을 때는 안분배당을 받으라 그래요. 안분배당. 이 안분배당이 뭐냐면은 이게 N빵이에요, N빵. N빵으로 가져가라, N빵. 뿜빠이 하시라는 거예요, 뿜빠이를요. 한 군데서 몰아서 가져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몰아서 가져가지 말고 그 비율에 맞춰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라는 거예요, 평등. 평등하게 후순위 권리자들도 받아갈 게 있죠. 받을 돈들이 있으니까 A나 혹은 B나 이런 데서 몰아서 가져가지 말고 어떻게 가져가시라고요? 안분배당. N빵 하시라고, N빵요. 그러니까 갑이 돈 가져갈 때 A 부동산에서 얼마를 가져가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일단 A의 비율을 봐야 돼요. 전체 부동산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반이죠. 지금 전체 부동산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6억 맞아요? 전체 6억. 전체 6억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은 6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받을 총 돈이 3억이잖아요. 곱하면 A에서 얼마 가져가라? 1억 5천 가져가라는 거예요. N빵 해서.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B 부동산은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2죠, B 부동산은. 6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B 부동산은. 거기서 이제 갑이 3억을 맞춰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1억인 거죠, 1억. 그죠? 만약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면,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약분을 하세요. 약분을 하시든지, 뭐 계산기를 두들기든지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같은 방법으로 C를 하시면은 6분의 1이거든요. 3억이고요, 역시. 그러면 이거는 5천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3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맞춰서.
다 하면 얼마예요? 다 하면. 다 하면 3억이잖아요. 다 하면. 이렇게 엠빵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감 네가 여기서 1억 5천만 가져가야 1억 5천만 가져가야 얘도 먹을 게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네가 여기서 얼마만 가져가야 1억만 가져가야 1억이 남죠? 그럼 얘도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당이다? 그게 안분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계산한 거대로 값은 A에서 1억 5천, B에서 1억, C에서 5천 이렇게 배당 받는 거예요. 그죠? 각각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인 거죠. 3번 A 부동산의 채권에 2억짜리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었다면 병이 받을 돈은 2억이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돈이 1억 5천이니까 얼마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5천밖에 못 받겠죠. 이게 안분배당이에요. 다음 페이지. 니은입니다. 20배당. 자, 사례 보세요. 사례. 위쪽 사례. 자, 을이 소유하는 ABC 부동산에 갑은 3억짜리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저당권자고 을이 변제를 못하니까 ABC 부동산이 경매됐고 경락됐습니다. 근데 A 부동산이 가장 먼저 경락됐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갑이 A의 경매대가 3억에서 전액을 다 배당받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갑이 A에서 다 받았어요? 안분배당 받아갔어요? 안분배당 받아갔죠? 근데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갑이 안분배당 받았어요? A에서 다 받았어요? A에서 다 받았어요. 갑이 우선변제권 행사할 때, 원래 우선변제권 행사할 때 A 부동산에서 1억 5천, B 부동산에서 1억, C 부동산에서 5천 이렇게 행사하는 게 정석이죠. 근데 정석대로 안 하고 어디만 행사했어요? 여기만 행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를요? 3억 전액을 다 해요. 그럼 갑은 3억 다 받았겠죠? 네. 그럼 갑은 이제 내 돈 다 받았죠? 네. 이제 난 관심 없어요. 나 떠날래. 빠이빠이 가버린 거예요, 갑이요. 그러니까 누가 혈압 올라요? 얘가 혈압 올라요. 얘가 억울해요. 이 나쁜 놈아. 정석대로 같으면 병은 얼마를 받을 수 있었다? 1억 5천을 받을 수 있었다, 병은. 근데 갑이 여기서 다 가져갔다, 나쁜 놈이. 그럼 나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갑은 A에다가 다 행사했고 B나 C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 행사 안 하고 떠난 거죠? 그걸 병이 받는 거예요, 이제. 억울한 병이 대위권 행사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 요 자리에. 병이 들어간다는 거,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병이 들어가, 이렇게. 이게 대위권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행사하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 1억 5천을 B에서 얼마로 가져가고? 1억으로. C에서는 5천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거예요, 지금. 3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권 행사합니다. A 부동산 채권의 2억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B에서 1억, C에서 5천을 갑이 원래 행사했어야 되는 거였죠? 그걸 대위 변제 행사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다음 밑으로 물상 보증인 소유. 여기가 이제 복잡해져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전부 다 채무자 거였죠? 그때는 그냥 왕수학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을이고 채무자가 가진 A 부동산. 자, 그런데 병이 소유하고 있는 B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이 A 부동산, B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저당권자 갑, B 부동산도 1번 저당권자 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돈을 빌려간 건 을입니다. 을이 채무자라고요. 을이. 그럼 병은 돈 빌려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준 거죠, 갑한테. 그러니까 병이 뭐라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례를 보시면요. 을이 소유하는 A 부동산, 병이 소유하는 B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갑이 3억의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저당권 설정받았어요. 을이 갑한테 먼저 돈 빌리러 갔던 거죠.
근데 A 부동산으로는 담보 가치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더 데리고 오라고 했죠. 그래서 을이 누구 데리고 왔어요? 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병도 자기 부동산 담보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이 3억을 빌려준 거죠. 자, 그럼 갑이 돈을 빌려줄 때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을한테 돈 빌려줬습니다. 병한테 빌려줌, 을한테 빌려줌. 돈을 을한테 빌려줌. 그죠? 얼마를 빌려줌? 3억을. 요렇게가 됐을 때는 원칙이 달라져요. 물상 보증인이 있었을 때는 원칙이 달라집니다. 갑이 배당받을 때 첫째 갑은 A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 받아야 돼요. A에서 우선 배당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뿜빠이 하면 안 된다는 뜻. 안분 배당해라, 안분 배당 하지 마라. 안분 배당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분 배당 하지 마. 뿜빠이 하지 마. 부동산이 전부 다 채무자의 것일 때는 안분 배당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채무자 부동산하고 보증인 거 부동산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죠. 그러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을이 먼저 손해봐야 돼요? 병이 먼저 손해봐야 돼요? 을이 먼저 손해봐야죠. 을이 돈 빌려간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 너도 돈 받을 때 B에서 먼저 받는 게 맞아요? A에서 먼저 받는 게 맞아요? A에서 먼저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병은 불쌍하니까 병은 보증서 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피해를 될 수 있으면 덜 받아야 되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둘째, B 부동산은 변제가 부족할 시에 그때 B에서 추가 배당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상 보증인 거는 건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채무자 거에서 먼저 가져가라.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요거 때문에 물상 보증이 계시면요. 요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A 부동산에 후순위 담보권자 정이 있었어요. 정. B 부동산에 후순위 담보권자 무가 있었어요. 갑이 배당을 받아가는데 B 부동산에서 배당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B가 3억에 매각됐거든요. 자, A 부동산은 먼저 3억에 매각됐고 계산하기 쉽게 B 부동산도 3억에 매각됐어요. 그럼 원칙을 생각하면 갑은 당연히 어디서 가져가야 돼요? A에서 3억 가져가야 되죠. 근데 어디서 가져갔어요? B에서 가져갔어, 나쁜 놈이. 여기에다가 우선 변제권 행사한 거예요. 나쁜 놈아. 그럼 누가 혈압 올라요? 누가 혈압 오르죠? B는 부동산인데요. 누가 혈압 올라요? 병 혈압 오르죠. 그리고 얘가 혈압 올라. 얘가 혈압 얘가 열받아요. 원래 같으면 B 부동산에 영향이 없어야 되죠. 원래 같으면. 그죠? 근데 네가 여기서 가져갔잖아. 나쁜 놈 이렇게. 그럼 얘가 혈압 오르죠?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요. 겁나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갑이 A 부동산에는 우선 변제권 행사 안 하고 떠난 거죠. 그걸 얘가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요 자리를 무가 차지합니다. 갑이 행사 안 하셨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여기서 우선 변제 다 가져갔어요. 그럼 누가 혈압 올라요? 정이 혈압 오르죠? 정이 억울하죠? 안 억울해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자, 정은 억울합니다.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하나도 안 억울해요. 정은요. 왜 안 억울해요? 그게 원칙이라서. 그게 맞아요. 자, 갑이 채무자 부동산에서 다 받아갔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안 억울해요. 억울하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대로 한 거 맞다고. 그러니까 얘는 물상 보증인 부동산 여기 건들면 돼야 안 돼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갑이 만약에 물상 보증인 부동산에서 다 가져가 버렸다면 얘는 억울하죠. 원칙대로 했으니까요. 원칙대로 안 한 거니까. 원칙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는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A 부동산에다가 대위권 행사. 대위권 행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억울하거든요. 근데 갑이 A 부동산에서 다 배당받아 간 건 그게 원칙대로 한 거니까 여기서는 얘가 억울함을 느끼면 안 되고 물상 보증인의 그 부동산에다가 대위권 행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겁니다. 요게 유형 세 번째예요. 자, 2번 보세요. 사례 박스 2번 보세요. 채무자 A의 부동산이 먼저 매각돼 버렸어요. 이거는 정석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갑이 A 부동산에서 3억을 다 배당받아 갔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왜 그래도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보증인 거 받는 게 원칙, 채무자 거에서 받는 게 원칙. 채무자 거에서 받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A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 정. 억울함, 안 억울함? 안 억울함. 너는 원래 2순위였음. 너는 원래 돈 못 받는 거였음. 억울함 느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보증인 거 부동산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그거 건들지 마시라고. 대위권 행사 못 한다는 거죠. 근데 3번에 보시면은 물상 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던 B 부동산이 먼저 매각됐다면 이 경우는 갑이 B 경매대가 3억에서 다 배당받아 가 버렸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받아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아니에요. 이 바보야. 왜 B에서 가져가냐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혈압 올라요? 그럼 무가 혈압이 오른다고. 열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 소유의 A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상 보증인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 행사할 수 있어. 누가 할 수 있죠? 물상 보증.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그 후순위 담보권자가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잘 정돈해 놓으시면 모든 게 다 커버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벗어나요. 우리 시험은요. 단순한 시험이라서. 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문제풀이 하면서 또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약법 갈 건데요.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